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세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금융시장의 폭락이죠. 기술주의 버블 붕괴, 자산의 버블 붕괴.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그 해법을 잘 정리한 기사가 나왔어요. 책이 나왔어요. 그죠? 책이 나왔는데, 그분의 책의 저자, 기자가,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였어요. 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아요. 빠르게 읽어 나가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그동안, 뭐, 이렇게 신문에서 오고 가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원인, 저런 원인. 그런 내용들이 잘 요약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최소 10년, 길게는 이분은 30년을 얘기하니까,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노후에 나는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그죠? 무리한 투자를 한다거나,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국채 시장이 금리 발작을 한 것은, 금리가 5%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10년 만기 금리가 5%를 넘어서 이게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세계 금융시장이 고금리 공포에 요도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시장의 발단이었다라는 거야. 최근의 시장에. 자, 미국 국제 시장의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세계 그 금융 시장이 폭삭 가라앉았고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어요. 자, 거기다가 세계의 구루들 제이미 다이먼과 그다음에 뭐 레리 핑크스 그다음에 레이 달리오 뭐 그런 유명한 구루들이 모두 동일하게 뭐 암울한 얘기를 쏟아내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또 실적도 안 나오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그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의 어떤 경제가. 자, 그 위기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바로 이제 이 굿 하트 런던 정치경제연구대학 명예 교수, 그러니까 아주 노익장이죠. 자, 이분이 한 얘기가 그 원인의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좀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굿 하트 교수는 30년은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행동 양식도 그에 맞게 재설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과거 30년은 저물가 저금리 시대였고 앞으로 30년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니까 당신의 경제 행동 양식도 그에 맞게 설계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50세 미만 인구는 지금껏 저금리와 금리 하락을 경험해 왔고, 그러나 앞으로 30년간 진행될 고물가 고금리 사이클에 이제 막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뉴노멀, 이걸 뉴노멀로 보는 거죠. 자, 거기에 사고방식과 행동을 개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굿하트 교수 얘기는 자, 저금리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거죠. 저금리 시스템이. 자, 지난 30년간 자, 저금리가 왜 왔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난 30년간 세계화와 인구 증가가 세계 경제를 추동하고 낮은 물가를 유지했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베이비붐 세대로 갔던 거야. 그런 노동 인력들이 이 저물가를 유지하게끔 생산 인구를 공급해 줬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죠? 인구가 피크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 치면서 탈세계화가 성장을 막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재앙이 되고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죠. 탈세계화,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전쟁, 러시아와 미국과의 패권 전쟁, 그러면서 탈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자, 이런 고물가 고금리 추세는 2050년 무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에 져서 인구 대역전에서 이 같은 숙명적 비관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인구의 구조가 틀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0.74, 0.59, 그죠? 출생률. 저번 달에 뭐 서울에서 난 아이가 1,800명인가? 그죠? 자,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자, 그것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올지 앞으로 내년이 다르고 내후년이 달라. 자, 그런 문제는 점점 나중에 한번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앞서 팬데믹이 한창일 때도 쿠다트 교수는 봉쇄가 풀리고 회복이 시작되면 통화 확장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밀어닥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예상을 했어. 만약에 팬데믹이 풀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분은 예상을 했어요. 자, 현재의 금리 수준은 1800년 이후 2220년을 볼 때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고금리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게 고금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6년에서 한 13년 정도 사이까지 저금리 직전까지 보면 그때는 뭐 6%도 싼 금리였어. 그러니까 2013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저금리는 특이한 기간이야. 앞으로도 오기가 어려운 시기야. 자,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연준을 욕하는 거야. 무식하게 돈을 풀었다 이거야. 무식하게. 연준의 통화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이먼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양반도 지금의 금리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금리니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왔다라는 거야. 그 돌아온 6%, 7%의 금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 얘기. 정리하자면. 오히려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리 시대를 경험했던 것이 30년간 금리가 이례적으로 매우 낮았다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맞아요. 이 220년 동안은 평균 금리가 뭐 5%, 6%, 7%였다는 거야. 그래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저금리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앞날을 예측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금리 시대는 종말이 됐다. 대규모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내놔도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그때는 이제 중국이 싼 노동력을 공급해서 그리고 싼 원료를 가지고 저물가를 유지해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1990년대부터 30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경제적으로 최고의 시기였다. 골드락스 시대였다라는 거야. 자, 그런 시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끝난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 그죠? 중국이 세계 제조업 시장에 참여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폭증하면서, 그죠? 저물가를 공급해줬는데, 그리고 소련도 이제 해체가 되면서 동유럽의 국가들의 이 노동력들이 세계 무역 체제에 편입이 됐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저물가를 유지해 주는데 기여를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게 풍부한 노동력이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노동력이 지금까지는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물가가 치솟지 않았던 것은 풍부한 노동력 공급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게 문제인데 그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뭐예요? 사람을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그렇고 자영업자들 그 서빙하시는 분들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특히 젊은이들이 일하는 뭐 치킨집, 옛날엔 젊은이들 그런데 일했잖아요.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집이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 젊은이들 고깃집이라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지금 세대 애들은 출산율이 낮은 세대니까 인구가 없는 거야. 그걸 이제 베트남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생산 가능 인구가 91년도부터 2018년까지 27년 사이에 2배 이상, 이게 베이비붐 세대들이죠.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늘어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의 부상과 인구 변동이 만들었던 이 스위트 스팟, 경제 변수의 최적 조합은 사라지고 있다. 자,
굿하트 교수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안정되더라도 3.5% 정도에 머물면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가 과거에 이제 2%로 가는 거는 이제 그런 시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굿하트 교수는 단기 금리는 한 3.5%, 미국의 장기 금리는 한 4.5%. 그러니까 지금 뭐 4.에서 5%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돈을 푸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죠? 한계가 있어. 그래서 미국도 1%에서 1.5%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일 것이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미국이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감이 좀 잡히죠. 감이 잡히죠. 이제는 뭐 어떤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기도 어려워. 막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뭐 AI가 나와서 그런 주식들은 투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잡혀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실적을 내는 주식들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죠? 경제 성장률이 1%에서 1.5%라는 얘기니까. 자, 문제는 이제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이 고령화라는 거야. 그죠? 이런 베이비붐 세대. 근데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있다. 저 같은 세대죠. 그죠? 저 같은 세대. 50대, 60대 세대들이 지금 다 물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유엔은 미국이 203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자, 우리도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2024년이, 앞으로 4년이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간다는 얘기야. 그죠? 아주 극심한, 어떤 경제의 위험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소비만 한다. 뭐 생산을 해야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리고 사회가 지불할 비용이 많다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가 80만 명. 그리고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그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은 늘어나고 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인들의 표가 많잖아. 그죠? 노인들의 표가 많잖아. 근데 이렇게 국가 재정이 안 좋은데 그 과다한 비용을 그쪽으로 표를 위해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또 굿하트 교수는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택, 토지, 주식, 채권 등 자산 가치는 이제 하락할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물가 상승, 세금 인상, 노동 공급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간다면 뭐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대다수의 국가들이 거시경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경기 사이클에 따라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야. 국가 정책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하트 교수는. 앞으로 세계화 시스템 깨졌고 인구의 구조도 바뀌고 있고 이런 중대한 변수를 관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적이죠. 자, 문제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은 이제 인도와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는데, 자, 인도는 앞으로 10년간 경제 성장률에서 중국을 능가할 것이지만, 다만 민주적 경제 균형 시스템 부족으로 중국만큼 경제 규모를 끌어올리기는 어렵고, 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 가지고 있는 그 노동력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자, 결국은 이제 그 부족한 노동력을 생성형 AI, 이제 로봇, 그런 게 이제 뒷받침해 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도 요런 AI, 로봇, 그런 관련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주식에. 자, 그래서 이 굿하트 교수는 앞으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정부의 재정이. 뭐랄까요. 이 고령화 시대에. 자, 그러니까
그런 그 파퓰리즘을 이용한 정치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능한 정치 세력을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무능한 정치 세력을. 그러니까 표를 위해서 오직 그 국가의 재정을 갉아먹는 그런 무능한 정치 세력을 경계해야 되고, 정치적 부담을 느끼더라도 중앙은행의 정부는 그러니까 정치가 중앙은행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자, 그래서 구타트 교수는 앞으로 경제 행동 양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자,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주택, 주식, 채권이 어디에 투자하든 상관없었다. 왜냐면 저금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자산 가격이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산이 인구도 감소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도 고금리로 가기 때문에 자산은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대한민국 사람들 영끌하지 말아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구타트 교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후를 위해 저축하라는 얘기예요. 금리는 좋으니까 어디다 투자하지 말고 저축하라는 얘기예요. 생존하라는 거야. 뭐 이제 자산을 막 무리하게 투자해서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저축해라. 그리고 각자 도생해라 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보면 그 거품으로 주변에 무너지는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들 저금리 시대 때 여기저기 투자 많이 했잖아요. 땅에도 투자하고 아파트도 여러 채 사고 뭐 그냥 능력껏 산 사람은 괜찮아. 근데 대출을 많이 땡겨서 상가를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근데 그게 내년에는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래서 그 얼마나 많냐면 이걸 보시면 알아요. 주담대 연체율이 전국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포함한 거야. 1년간 연체율이 120% 증가했다라는 거야. 전국적으로. 울산시와 전남도가 200%, 시골이 더 증가했네요. 세종시도 166%. 여러분들 가끔 보면 2주택자, 뭐 3주택자 보면 대출이 너무 많아. 주택 하나 가지신 분도 많고, 그리고 뭐 상가도 그냥 대출 80% 땡겨서 산 사람도 많고, 땅도 그렇고. 자, 결국은 이제 고금리 시대, 그죠?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시기에 그분들은 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죠? 자, 지금은 대출을 줄여나가라. 디레버리징을 하라는 얘기를 이 굿하트 교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